네,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지연 교수님과 함께 이제 정신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불안 증세, 불안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공황 장애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생리적인 어떤 현상 때문에 심근경색으로 오인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거든요. 공황 장애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증상 몇 가지 좀 짚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극단적으로 갑자기 높아지는 네. 불안과 공포가 있겠고요. 네. 심근경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이 심계항진, 두근거림이 크게 두근거림이죠. 느껴지고. 그리고 흔히들 그 응급실에서 이제 정신과 전문의가 없는 응급실에서는 네. 과호흡 증후군이다라고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과호흡 증후군, 이게 과호흡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과호흡이 왜 나타나느냐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근육이 긴장되면서 이제 숨쉬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쵸. 숨쉬는 효율이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숨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호흡이 일어나고, 그런 과호흡으로 인해서 산소 분율이 갑자기 또 높아지게 되면 그것이 또 오히려 이제 그 뇌에서는 이 패닉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손발 저림, 뭐 아까 식은땀. 네, 식은땀 네. 뭐 이런 것들이 흔히 이제 많이 나타나고, 네. 심하면 이제 실신하거나 졸도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금 말씀하신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공황 장애를 좀 의심을 해 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스스로 내가 인지해도 병원에 가기까지가 또 좀 쉽지는 않거든요. 쉽지 않죠. 그래서 네. 병원에 가기 전에 내가 스스로 좀 진단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가 진단이라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그 정신과 진료 진단 체계에서 네. 말씀드리는 이제 진단 기준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신과 진단 기준은 이제 어떤 원인에 대한 진단 기준이 아니고, 증상을 몇 가지 증상 중에서 몇 가지를 보이면 이제 이런 장애로 진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이제 카테고리가 이제 A, B, C, D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것이 이제 카테고리 A에 있는 증상들입니다. 반복적인 공황 발작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중 4개 이상의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공황 발작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분 내에, 한 10분 내에 이렇게 빠른 기간 동안 갑자기 확 나타나는 거죠. 네. 자, 이 중에서 조금 아마 여기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비현실감, 이인증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상황이 이런 이제 공황 발작이 생기면 환자분들이 약간 좀 유체이탈? 예,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유체이탈 같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이 현실이 아닌 것 같고 내가 뭔가 다른 차원으로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시기도 해요. 이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 중에 화면에 나가고 있는 증상들 중에서 4가지 이상이 한꺼번에 나타났다. 그러면 공황 발작이 있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A 카테고리에서 저희가 살펴봤고, 네. 다음 카테고리 좀 볼게요. 네. 예. 보여주시죠. 네. B, C, D가 있는데요. B는 이제 한 달 이상 다음과 같은 증상이 하나 이상 동반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중에는 예기불안, 그리고 예기불안이 있으면서 뭐 미치거나 심장이 멎을까 하는 두려움이 동반될 경우, 또 공황 발작과 관련돼서 이 비적응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비적응적인 행동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일상생활을 못하게 하는, 네. 일상생활의 기능이 떨어질 경우를 이제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C나 D들은 조금 부가적인 것들입니다. 이게 약물 때문에 생겼을 경우에는 이건 뭘까요? 약물 중독 증상이겠죠. 네, 그렇죠. 네, 약물 중독으로도 이게 생기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이 대뇌를 이렇게 좀 흥분시키는 흥분제 계열의 마약을 쓰는 경우에는 공황 발작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필로폰, 메스암페타민이죠. 또는 뭐 코케인 같은 그런 것들을 썼을 때 이제 생길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또 D 같은 경우에는 공황 발작은
다른 질환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외상후 네. 스트레스 장애 환자가 공황 발작을 보일 경우에는 공황 장애를 따로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진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도대체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공황 장애가 왜 오는 건지 그 원인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원인이라고 한다면 스트레스가 가장 기본적이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황 발작을 겪을 일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 이런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는 공황 발작을 좀 더 잘 겪으시는 것 같고요. 그런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황 장애가 지속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런 심리적인 원인 외에도 원인 외라기보다는 이런 심리적인 원인이 누적이 되면 생물학적으로는 우리 뇌에서 거기에 해당해서 이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회로가 활성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심리적인 원인과 생물학적인 원인은 뭐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그치. 있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공황 장애의 원인, 네. 심리학적인 원인, 또 생리적인 원인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공황 장애 치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방법도 좀 뭐 다양할 텐데 네. 어떤 옵션들이 있을까요? 뭐 말씀드린 대로 약물 치료, 약물 치료.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를 포함한 정신 치료, 네. 이것이 이제 두 축이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항우울제가 도움이 돼서 항우울제를 좀 쓰게 되고, 벤조디아제핀이라고 하는 항불안 약물들이 있어요. 네. 이것들이 이제 원래는 수면 진정제 계열인데 좀 높은 양을 쓰게 되면은 바로 이제 잠들게 하는 효과가 커질 것이고, 좀 적은 양을 썼을 때에는 불안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네. 뇌에 있는 억제성 신경들을 활성화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약물들을 좀 잘 섞어서 적당하게 쓰게 되면 일단은 공황 발작을 좀 억제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공황 발작이 억제가 되면 환자들은 예기 불안을 좀 적게 느끼시겠죠. 그렇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음이 조금 안정화가 되면 공황 발작이 다시 왔을 때에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상담 또는 인지행동 치료를 네. 통해서 이제 도와드리게 됩니다. 네. 인지행동 치료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좀 도움이 되는지 이것도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볼게요. 인지행동 치료를 이렇게 어떤 그 회기를 정해 가지고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의 이 진료 환경상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고, 네. 제가 이제 그 환자 면담할 때 압축적으로 일때 좀 설명을 드려요. 처음에는 이게 죽는 게 아닙니다. 예, 안심하십시오. 괜찮은 죽지 않습니다. 거다. 예. 네, 죽지 않습니다. 이걸로 죽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해드리고, 네. 그것만으로 좀 약간 불안이 좀 가라앉거든요. 그럼요. 이게 전문가한테서도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렇죠. 훨씬 더 효과가 네, 있죠. 그러면 이제 인지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면서 네. 거기에 대해서 행동요법들을 우리가 가르쳐 드리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점진적 근육 이완 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온몸의 근육이 긴장하는 게 하나의 증상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면 그 근긴장을 완화시키면 이것이 오히려 반대로 뇌에다가 신호를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지금 이렇게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울 상황이 아니야 라는 신호를 우리가 뇌에 다시 피드백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네.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 불안 행동, 또 불안 반응을 불안 반응에 대한 통제력을 조금씩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점진적 근육이완법을 연습을 좀 하시도록 하고, 근데 이게 제가 연습을 시키려면 한 20분씩은 걸리기 때문에 네. 외래에서는 못 하고요. 유튜브에 보시면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점진적 근육이완법에 대한 방법을? 영상을 올려놓으셨어요. 그걸 네네. 따라하시면 이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그런 불안 요인이 있을 때에도 사실은 이게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 이제 일부러 조금 한번 훈련을 시켜봅니다. 대표적인 이제 운동을 좀 하시라고 해요. 예. 운동을 하시게 되면 심박동이 오르잖아요. 네. 예. 근데 괜찮죠. 아. 그리고 사실은 심장이 뛴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죽는 신호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신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이것이
본인이 잘 건강하게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계속 피드백을 드리게 되죠. 네, 이건 이제 몇 가지 예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지를 교정하고 행동을 교정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인지행동 치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게 될 텐데, 이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좀 경계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의할 점. 주의할 점. 약을 잘 안 드세요. 아, 제가 이제 약 처방을 하면 네.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약을 먹으면 중독될 것 같아서 안 드신다고 하면서 술은 또 드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게 더 나쁜가요? 술이 더 나쁘죠. 어. 네, 그러니까 약물이라는 것은 임상 시험을 통해서 안전성이 증명된 상태에서 쓰는 것이고, 네. 사실은 저희가 쓰는 이 벤조디아ze피닌이라고 하는 이 약물과 알코올이 하는 역할이 거의 같습니다. 네, 같은 수용체에 가서 붙어요. 네. 네, 근데 알코올은 분해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나오죠. 네, 그러면 뭐가 더 좋겠어요? 약이 더 낫겠네요. 약이 더 낫죠. 네, 벤조디아ze피닌 약이 훨씬 낫고, 네. 그래서 필요한 기간 동안은 약을 끊지 말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제가 한 1년 정도 유지하라고는 써놨는데, 네. 요새는 괜찮아지시면 저는 좀 약을 빨리 좀 줄이는 편이긴 해요. 네. 벤조디아제핀 약물이 결국은 어느 정도 의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 짧게 쓰고 본인이 이제 이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그 불안 반응을 조절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제 목표, 제가 최근에 이제 추구하는 목표가 되겠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하고 저를 잘 상의하셔서 치료 방침을 잘 따르는 것이 제일 좋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중도의 이제 약물 치료를 중단하는 게 이제 가장 좀 환자 입장에서 네네. 경계해야 될 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술, 담배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네. 술, 담배가 또 이 공황 발작을 유발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가능하면 커피도 조금 줄이시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 치료하는 동안은 좀 그 자극성 물질을 좀 줄이시고 네. 규칙적인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지연 교수님과 현대인들에게 아주 흔한 불안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또 어떻게 하면 치료가 가능한지 치료법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자, 전화로 사연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고요. 의욕 저하와 피로감이 지속이 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라는 증상을 남겨주셨어요. 아직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이 정도 증상만으로도 치료가 좀 필요할까요, 교수님? 이분은 한번 상담은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욕 저하와 피로감은 대표적인 우울증 증상 중에 하나고요. 네. 사람을 만나는 것, 대인 관계를 피하는 건 역시 이제 우울증 증상일 수가 있거든요. 아마도 뭐 열심히 사시다가 번아웃이 와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한 번 정도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진단을 받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한 번쯤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기에 이제 어떤 병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조기에 치료가 좀 꼭 좀 필요한 공황 장애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고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좀 소개해 주시면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황 장애는 사실 대부분 예후가 좋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보는 질환 중에서 치료가 제일 잘 되는 게 공황 장애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약이 굉장히 잘 듣고요. 그리고 대부분 일상생활을 무난히 잘 하시다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몰려서 이런 증상들이 생기시기 때문에 방금 이제 잠깐 화면에 사례로 나왔습니다만 최근에는 저희가 한 40대 정도에서 많은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45세 남자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분, 뭐 이거 저 실제 사례 중에 하나인데 네. 정말로 자기가 여기서 죽는구나라는 공포감을 느끼면서 비행기에서 쓰러지셨어요. 예, 그래서 뭐 알고 난리가 났었고, 근데 이분이 이제 공황장애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진료실에서 알고 뭐 치료를 시작해서 투약을 하면 대부분 금방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이제 치료를 하다가 거의 대부분 나아지셔가지고 이제 뭐 약을 끊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소량의 약이 좀 더 긴 기간 필요하신 분도 있고, 네, 사람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치료가 잘 됩니다. 좋습니다. 45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그 다음 또 사례를 만나볼까요? 치료 과정하고 결과도 좀 저희가 살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네, 보여주시죠. 예, 결과 보여주세요. 45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열심히 잘 치료를 받으시고,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네. 이제 이게 정신적인 신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결국은 이제 본인의 어떤 불안 반응을 잘 조절하실 수가 있게 되어서 다행이네요. 결국은 뭐 약물도 이제 뭐 최소화하고 지내시면서 서서히 끊어가고, 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치료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자, 공황장애 치료 사례 만나보셨습니다. 45세 남성분이었고요. 아주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굿닥터 김지영 교수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Q&A를 통해서 불안장애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울증을 치매로 오해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제 어르신들 치매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치매 검사 받으러 갔다가 또 우울증 진단받고 오시는 분들도 꽤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우울증이 우리가 그냥 기분이 우울한 것만 이야기하는데요. 예, 정신적인 인지적인 효율이 떨어지는 것도 우울증의 증상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께서는 실제로는 우울증인데 처음에 본인이 호소하신 증상 기억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네. 그래서 우울증이 잘 치료되면 이제 치매인 줄 알았다가 우울증이 잘 치료돼서 이제 그냥 좋아져 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제 일상을 그냥 그대로 영위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반대로 치매가 시작할 때 마치 우울증과 이게 구별이 안 되는 분들도 또 계십니다. 네. 네, 그래서 우울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제 치매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네. 반은 맞고 반은 반은 틀리다. 맞고 반은 틀리다. 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궁금증 또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불안장애 약 없이도 좋아질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무조건 참는다고 또 능사는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약 없이 좋아지는 경우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약 없이 좋아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을 텐데 네. 만약에 약이 없이 좋아질 수 있는 정도의 불안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장애라고 부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애 수준으로까지 일상생활을 방해할 수준으로까지 불안이 심하다면 약물 치료는 일단 기본으로 좀 하는 편입니다. 저는 네. 하는 편인데 물론 역시
약 없이 좋아지는 거는 죽어도 안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뭐 좋아질 수도 있기는 있겠죠. 있지만, 다만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렇죠. 네, 그게 좀 더 어려운 길이긴 할 겁니다. 맞아요. 네. 저도 어쨌거나 약을 쓰지만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불안을 잘 조절할 수 있게 그쵸. 하는 게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네네. 약물 치료를 하나 안 하나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같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느덧 이야기를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교수님. 네. 그래서 끝으로 이 몸과 마음의 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분명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이분들께 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혼자 참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시고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황장애 또는 불안장애가 있는 경우는 술, 담배, 커피 다 한동안은 끊으시는 게 좋고 네. 운동하셔야 되고 치료 시기를 뭐 이게 나는 혼자 이겨내겠다 이렇게 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친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공인받은 치료를 전문의와 상의해서 받으시는 게 좋겠고 중요한 네. 것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이건 뭐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거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된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공황장애가 있어도 참고 꾸준히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고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강한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마음이 약해 생기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좀 이해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게 이런 증상들은 사실 좀 긴 기간 동안 누적된 스트레스들이 어떻게 보면 증상으로 만들어진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뒤집어 생각하면 약 먹으면 금방 빨리빨리 나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약 먹고 일단 증상을 조절하되 네.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절하는 방법을 스스로 익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런 불안 장애를 다스릴 수 있는 치료법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